2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2달 전에 했던 강의에 이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건국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한성 감옥에서 조선의 양반 가운데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기억나시죠? 원래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감옥에서 종신형으로 감형이 됐어요. 종신형이 또 징역 10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10년을 꼬박 채울 뻔했는데 동북아시아에 격변이 터집니다. 러일 전쟁. 누가 먹느냐의 싸움입니다. 러시아가 이겼으면 조선은 러시아 식민지가 되는 건데 일본이 이기는 바람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어느 쪽이 이기든지 나라가 망하는 건 확정된 사실입니다. 고종 황제가 다급해졌어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진짜로 망하겠구나. 그럼 조선이 망하지 않도록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때 고종이 생각했던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워낙 강한 나라니까 러시아가 이기든 일본이 이기든 러시아, 일본보다 더 센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그런데 조선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가서 도와달라고 조선말로 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 특사를 보내야 되는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야, 영어 잘하는 사람 누구냐? 조선 팔도에서 영어 하면 이승만입니다. 그래? 걔 요즘 뭐래? 감옥에 있습니다. 빨리 풀어줘. 영어를 잘하는 바람에 5년 7개월 만에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가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몸이 안 좋아졌으니까 요양도 하게 하고 쉬게 하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이승만, 윤병구. 흥미로운 점은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예수 믿었던 양반 출신 최초의 기독교인, 윤병구는 목회자였습니다. 나중에 결국 목사님이 되시죠. 두 기독교인이 멸망하는 조선을 살리는 과업을 안고 이 고종 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1905년에 미국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별장까지 찾아가서 만 29세, 30세 이승만이 직접 만나요. 그 지금 거기 박물관에 가보면 그때 이승만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만났던 이야기, 선물했던 나전칠기, 또 조선 백자 이런 유물이 지금도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 멸망하는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외교적 활동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납니다. 오히려 미국은 조선처럼 약한 나라 도와줄 가치가 없다. 일본이 더 세니까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 건 당연하다. 오히려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외교 활동은 아무런 성과 없이 조선의 멸망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렇게 외교관으로 미국을 갔다가 외교 활동을 마친 다음에 그곳에 눌러 앉아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승만이 공부하면서 어마어마한 인물들을 만나요. 이게 흥미로운 건데 세계의 기축동화인 달러 가운데 제일 비싼 달러예요. 얼마짜리입니까? 일십, 백, 천, 만, 10만. 10만 달러짜리 지폐가 딱 한 번 인쇄된 적이 있어요. 이게 일반인들 사이에 유통된 건 아니고 미국의 아주 그 국채 기관 가운데 거액을 거래할 때 최고액, 지금도 깨지지 않는 이 당시 10만 달러가 얼마냐면은 지금으로 한 2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인데요. 요즘 한국 돈으로 하면 대략 40억쯤 돼요. 요 40억짜리 지폐에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죠? 예,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만져보고 싶지 40억? 요 40억짜리 지폐에 얼굴이 새겨졌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최고의 학자인데 그 여기 행정학과 나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드로 윌슨이라고 현대 행정학의 아버지. 이 사람이 최고의 학자인데 나중에 정치계에 투신을 해가지고요. 주지사가 되고 대권을 거머쥡니다. 미국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에요. 이 우드로 윌슨이 행정학의 아버지라는 최고의 학자에서 결국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교수 생활하다가 사표 내고 이제 난 정치할 거야라고 정치계에 투신하기 직전 교수로서 마지막으로 심사한 박사학위 논문의 저자가 이승만이었어요. 이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학자가 정치하기 전에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였는데요.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유학을 했던 거죠. 그 우드로 윌슨이 이승만을 만나봤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승만한테 뭐라고 불렀냐면 장래 한국의 구원자다. 이 사람은 앞으로 한국을 구원할 대단한 인물이다. 그리고 주말이면 교수님인데 자기 집에다가 사랑하는 애제자들을 초청해갖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식사 대접하면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항상 이승만을 불러서 이 우드로 윌슨 훗날 대통령의 둘째 딸이 이승만을 짝사랑했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1905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미국 최고 명문대학 가서 미국 최고의 학자이자 대통령이 되는 우드로 윌슨의 마지막 박사학위 논문 제자였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대단한 인물들 사이에서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비행기 타고 여러분이 여행 갈 일이 있으시면은 지금 서울로 들어오는 게 인천공항인 것처럼 미국 수도 워싱턴으로 들어가는 공항이 덜레스 국제공항입니다. 이 덜레스가 뭐냐면은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역대 국무장관은 한국어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입니다. 미국은 세계를 주물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장관의 정책에 따라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주무르는 미국 외교의 1인자, 국무장관 가운데 역대 랭킹 1위나 2위가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했는지 미국 수도로 들어가는 공항이 이름이 덜레스 국제공항이에요. 이 존 포스터 덜레스는 이승만의 조지 워싱턴 대학 학부 다닐 때 친구였어요. 학사과정 때 친구, 동기동창. 석사과정은 다른 대학에서 했어요. 이승만은 하버드로 가고 존 포스터 덜레스는 딴 데로 가고, 박사과정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법 박사를 할 때 역시 박사과정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학사, 박사과정 동창생인데 나중에 존 포스터 덜레스가 한국에 와서 사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미동맹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맺어서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을 지켜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승만의 친구들이 많았어요. 존 포스터 덜레스나 우드로 윌슨이나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복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박사과정 유학 가서 공부만 한 것이 아니고 훗날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지금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아까 보셨죠? 40억짜리 지폐에 이름이 오른 사람, 이런 사람의 애제자였고 미국 수도 들어가는 공항에 이름이 붙은 사람, 이런 사람의 학사, 박사과정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공부하면서 훗날의 대한민국을 위한 엄청난 인맥을 만들어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끊임없이 미국 사람을 친구로 만들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올타임 넘버원에 해당하는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대단한 인물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아주 건국과 성장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친구로만 사귄 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결국 박사를 받는데 한국 최초가 아닙니다.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박사인데 이승만이 공부한 세 학교는 지금도 전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드는 아이비리그의 명문들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을 배출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왔다면 대단한 거죠. 정치적으로 파워 있는 그런 학교를 마쳤어요. 그래 여러분,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셔도 대학 4년? 대학원 2년? 박사 3, 4년? 박사 받으려면 10년쯤 걸리죠? 이승만은 1905년, 이때는요 영어 사전도 없었어요. 영어 인강,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에 조선 청년이 미국 가갖고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에다가 대통령 배출한 학교에서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로 국제법 박사를 했는데 학사, 석사, 박사 합쳐서 5년에 끝냈어요. 지금도 깨지지 않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한국 왔던 미국 사람들 기록을 보면요. 프레지던트 리라고 안 쓰고 프린스티니언 이렇게 쓴 기록이 많아요. 뭐냐면 프린스턴 대학 나온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말로 하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 이런 얘기예요.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와주러 왔던 미국 최고 지도자들보다 이승만이 학벌이 더 높았어요. 이 정도 학벌이면은 미국의 웬만한 도시에서 이승만 당시에 조지 워싱턴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 웬만한 도시에는 없어요. 뉴욕 같은 대도시에 가면 3명이나 4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 1년에 한 6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내야 다닐 수 있는 엄청 비싼 미국 최고급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박사까지 하는데 최하 12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승만은 6천만 원 내는 학교가 아니라 한성 감옥에서 고분당하고 그러면서 공부했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유학 가서 그걸 5년 만에 끝냈기 때문에 이건 뭐 세계적으로 이승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전 세계에 보여준 일종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이 전시중립론인데 이게 이제 국제무역에 대한 거라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설명하면 좀 길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자유무역은 계속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얘기한 건데 첫째는 이승만이 이 논문에서 주장한 1910년 논문에 쓴 내용이 지금도 국제법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전쟁하더라도 딴 나라 무역하는 건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일본이 전쟁해도 우리 한국은 일본과 무역을 계속할 수 있다. 이게 현재 국제법이에요. 그게 이 논문이 주장한 거고. 둘째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승만의 논문을 잘 썼다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승만의 논문을 책으로 출판해서 세계 최고 명문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했었어요. 셋째는 이승만의 스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승만이 논문 쓰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 터졌어요. 1차 대전 때 미국 의회, 국회 연설에서 닥터 승만리의 연구에 의하면 이라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 학자의 논문을 인용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로서도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논문을 보고 야 이거 논문 잘 썼으니까 책으로 내자 했을 정도니까 이승만이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으면 동양인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 박사 플러스 한국 최초의 미국 대학 교수 얼마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그만두고 이승만이 논문 썼을 때는 요전에 여기 박사학위 사진인데 1910년 사진이니까 115년 전 옛날 사진인데 지금 봐도 상당히 외모가 준수하시죠? 예, 근데 동양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인데 사진을 보면 눈이 되게 슬퍼요. 세계에서 제일 슬픈 박사학위 사진. 왜냐하면 이승만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날 태평양 건너서 조선이 멸망했어요. 이승만이 그 소식을 들었어. 박사학위 받는 날. 그 표정이 슬픈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나라가 외교를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치다 망했거든요. 나라를 살리려고 내가 외교를 공부하고 국제법을 공부했는데 기껏 박사학위 받는 날 내 나라가 없어졌다. 나의 나라는 더 이상 나의 조국이 아니었다. 일기장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자, 그리고 이런 좋은 논문을 쓰고 미국 대학 교수 자리를 그만두고 뭐 했느냐? 멸망한 나라에 돌아와서 YMCA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대단한 얘기죠. 그 국제법 박사가 물론 조선 와서 국제법도 가르치고 서양 학문도 가르쳤지만 그 국제법을 조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조선과 미국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 대학 교수 안 하고 와서 뭐 했냐? 성경 교사했어요. 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젊은이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니 국제법 박사까지 됐으니까 국제법을 가리키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죠. 그 조선 사람들이 그거 가리켜봤자 이해를 못하죠. 대부분이 문맹자니까. 뭐부터 시작했냐면 성경부터. YMCA에서 성경반 교사, 성경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국제법도 조금 가르치고 그렇게 멸망한 식민지 수많은 사람들을 기르는 사람이 빽빽하죠. 조선 사람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이러니까 멸망한 식민지의 백성들이 놀라서 야 우리 미국 박사 강의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으면은 이승만은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거야. 하나님부터 믿어야 된다. 그래야 잃었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이승만이 YMCA를 통해서 첫째로 기독교를 가르치고 둘째로 애국을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싸워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이승만이 이때 조선 팔도에 안 간 데가 없어요. 한 1년 10개월 조선 땅에 있었는데 거의 집에서 잠을 잔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그냥 전국을 누비면서 젊은이 모아다가 강연을 하고 야 조선 사람 미국 가서 박사 받았더라. 소문나니까 이승만이 가는 데마다 지금이야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많죠. 그 당시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조선에. 다들 신기해서 구경하려고 다 몰려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 전도해서 지역마다 YMCA를 만들어요. 평양에, 원산에, 대전에, 대구에, 부산에 전국에 YMC 지부를 만들고 그 YMC가 기독교 단체잖아요. YMC에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문을 배우고 그래서 이승만의 맹활약을 통해서 조선 전역의 기독교가 전파되는 동시에 YMCA가 젊은이들 조직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대학부죠. 이 젊은 엘리트 청년들이 유교, 불교 이게 아니고 기독교 쪽으로 자꾸 몰려오는 거야. 그 조선 총독부가 가만히 봤더니 불교도 때려잡았어. 유교도 힘이 없어.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천황폐하 만세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우상숭배 안 하니까. 일본이 가만히 봤더니 야 이승만과 이 기독교 놈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되겠구나. 빨리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의 YMCA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합니다. 이게 백오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국의 기독교 지도자 670명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그중에 105명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기독교를 아주 그냥 말살해버린 거지.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가 제대로 판단한 거예요. 기독교가 결국 독립운동을 일으킬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전국의 기독교는 때려잡고 이승만을 죽이려고 해서 이승만이 결국은 프린스턴 국제법 박사학위 받고 조선에 와서 1년 10개월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다가 일본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망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1912년부터 1945년 해방을 맞기까지 33년 동안 해외에서 독립투쟁을 전개하게 되죠. 자, 그럼 해외에서 독립투쟁하면서 이승만이 했던 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게 3.1운동이죠. 그 서울에 가보면 중앙학교, 그때는 중앙고보라고 불렀는데 이 중앙학교 숙직실이었던 자리에 이런 동상이 써 있어요. 지금도 비석이 써 있어요. 3.1 독립운동 책원지. 그 당시 중앙학교 숙직실에 3.1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삼총사 26살, 27살 여기 26세, 27세 이하도 많이 앉아 계시죠? 그거보다 늙으신 분들도 계시죠? 3.1운동 때 26살, 27살 젊은이들이 이 3.1운동에 대한 책략, 계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책원지, 계책이 시작된 곳. 이해가 되시죠? 3.1운동의 책략이 시작된 곳, 책원지라는 거예요. 이 숙직실에 김성수, 현상윤, 송진우 3명의 26살, 27살 젊은이가 밤에 숙직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야 3.1운동 하자. 전국적으로 거사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의논을 해서 지금도 비석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 26살, 27살 젊은이들이 겁도 없이 전 민족적인,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그 3.1운동을 어떻게 계획하게 됐을까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 대표가 김성수 선생. 요 인천 김성수가 만든 신문이 지금도 있죠? 동아일보. 요 김성수가 세운 학교가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우신 분이 그 숙직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밀사가 찾아와서 편지를 하나 딱 줬다는 거예요. 편지를 열어봤더니 이 세 사람을 가르쳤던 스승, 세 사람이 정말 존경했던 해외 독립투사가 밀서를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론의 원칙이 정식으로 제출될 이번 강화회의. 이 강화회의가 뭐냐면 파리 강화회의, 프랑스 파리에서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전쟁 뒤처리를 위해서 강대국들이 다 모여서 국제회의를 열었어요. 그 회의 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론, 약소민족이 더 이상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그 민족이 자결,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건 약소민족의 식민지 백성들의 독립의제를 지원하는 정말 고귀한 사상이죠. 그걸 윌슨 대통령이 파리 강화회의 때 그걸 제출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았던 거예요. 해외에 있는 우리 조선 사람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민족의 노예 생활을 호소하고 자주권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번 회의 때 분명히 그게 나온다. 내가 미리 정보를 입수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 세계 여론에게 일본이 우리를 불법으로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을 호소하고 독립운동해야 된다. 미국에 있는 동지들도 이 구국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중앙고보에 있는 3명의 젊은이에게 밀서를 보낸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밀서를 받고 이승만의 제자였던 세 사람이 야, 이승만 박사가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인 우리 윌슨 대통령이랑 잘 알잖아. 근데 윌슨 대통령이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3.1운동 일으켜보자. 3.1운동의 기획자인 셈이죠.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건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드로 윌슨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 겸 대학 교수. 이 총장 댁에 유학생 이승만이 가서 밥 먹고 대화하면 다른 백인 학생들은 그냥 미국 정책을 얘기하는데 이승만은 유일하게 다 백인인데 유일하게 황인종이고 나라 망한 식민지 출신이잖아요. 이승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야, 너네 미국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강대국이 돼갖고 다른 뭐 유럽 열강이나 일본처럼 옆에 있는 나라 침략해갖고 식민지 만들면 그게 미국 하나님이 그런 나쁜 짓 하라고 강대국 만드셨겠느냐? 미국이 뭘 해야 되냐면 약소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 전 세계에. 나라 잃은 백성들을 도와주고 난민들 보살펴주고 이민자 받아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미국이 할 일 아니냐? 이런 걸 이승만이 맨날 부르짖으니까 백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왜 자기들이 워낙 잘 사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 사정 잘 모르는 것처럼 백인이고 강대국이니까 짓밟히는 약소민족의 사정 같은 걸 몰랐어요. 그 이승만이 맨날 그런 얘기하니까 우드로 윌슨이 야, 그건 맞는 말이다. 국제법적으로 그거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이승만이 약소민족 해방론을 부르짖었는데 이건 우리가 약소민족이니까 우리 민족 입장에서 해방시켜라. 요거를 똑같은 내용을 강대국 입장에서 보면은 민족 자결권이 되는 거죠. 약한 나라에게 강한 나라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지금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인터넷에 우드로 윌슨 치면 민족 자결론을 주장했고 국제연맹을 만들었다. 이게 주요 업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윌슨 대통령의 주요 업적인 민족 자결권이라는 거는 유학생 이승만이 끊임없이 그 집에 놀러 가가지고 설득을 했던 약소민족 해방론과 내용이 같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자기 스승으로 윌슨하고 늘 연락을 했기 때문에 내 스승이 나하고 몇 년 전부터 맨날 토론했던
그 민족 자결론을 이번 파리 강화회의 때 발표할 거니까 그때 우리 조선도 독립운동을 한번 크게 벌려야 된다. 이 얘기를 이승만이 밀사를 통해 갖고 몰래 일본 눈을 피해서 몰래 편지를 중앙고등학교에 있던 제자들, 조선 최고의 천재 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김성수, 현상윤, 송진우 세 사람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야, 우리나라가 주요 종교들이 있으니까 세 종교가 연합을 하자. 그래갖고 천도교 측에 찾아가서 봤더니 그때 조선의 제일 큰 종교가 천도교였거든요. 천도교 손병희 선생이 1919년 1월 달에 독자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걸 이 세 사람의 젊은이가 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아, 선생님, 천도교만 따로 하지 말고 기독교, 불교, 유교 다 합쳐서 같이 합시다. 라고 설득을 하니까 손병희 선생이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천도교가 독자적으로 안 하는 대신 합쳐서 같이 하시면 우리 민족 대표로 손병희 선생님을 추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도 대표가 되죠. 여기 세 사람이 설득을 한 거예요. 불교 쪽에 만해 한용운 선생을 설득을 한 거죠. 이래서 결국 이승만의 밀서를 받은 사람들이 연합해갖고 3.1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자, 이승만이 밀서를 사방에 보냈는데 또 한 분이 임용신 여사인데 이분은 3.1운동 때 전라북도 지역 만세운동 책임자였어요. 이분이 나중에 한국 여자 가운데 최초로 장관이 됩니다. 조선시대 여자가 장관은 조선시대 판서죠. 여자가 판서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자마자 역사상 최초로 여자를, 그것도 중요한 상공부 장관, 즉 요즘 말로 하면 경제부총리를 지낸 여걸이죠. 여걸. 이분이 세운 대학교가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 알고 계시죠? 고려대학교 세운 김성수, 중앙대학교 세운 임용신, 전부 이승만의 제자였어요. 임용신이 전라북도 전주에 교사로 가가지고 맨날 거기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데 하루는 서울에서 행상 하나가 집에 왔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요즘 말로 하면 방문 판매원 뭐 이런 외판원이죠. 그가 보따리를 딱 풀었는데 그 밑에 삐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물건 팔러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일본 몰래 독립운동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임용신이 생각돼 갖고 당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지? 라고 직접 물어봤다가 잘못되면 만약 그 사람이 일본 경찰에 관하면 위험하잖아요. 뭐라고 딱 얘기했느냐, 이승만 박사라는 이름을 슬쩍 던지는 순간 그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이승만 박사 요게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암호였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21살 교사였던 임용신이 그 삐라 들고 다니는 아무래도 저 사람 물건 파는 사람 같지가 않아. 독립운동 같아. 그때 이승만 박사 아세요? 한마디 딱 했더니 눈이 빛나는 걸 보고 이 사람도 이승만을 알아? 그거 우리 편이네? 이러고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승만 박사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14조문을 선언하였다. 그중 한 조문이 민족 자결권이다. 그래서 결국 전라도에 있었던 임용신 여사도 행상을 통해 이승만의 밀서를 받아서 3.1운동을 전북 지역에서 이끌게 됩니다. 3.1운동의 기획자가 이승만이었다는 중요한 증거죠. 이 3.1운동의 결과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대통령으로 한 첫 번째 업적이 뭐냐? 나라를 세우면 외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외교라는 건 회사가 못하죠. 삼성전자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보다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삼성전자가 돈이 많아도 못하는 게 삼성전자가 외교관을 파송하지는 못해요. 외교는 나라만 하는 거니까. 그 임시정부를 세우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외교예요. 그 어느 나라한테 제일 먼저 했겠어요?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힘 있는 나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한테 제일 먼저 외교적인 작업을 했겠죠. 그 상해 임시정부에 제일 먼저 한 첫 번째 업적이 뭐냐? 미국에 보내는 호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 한국을 도와주십시오. 상해 임시정부 도장이 딱 찍힌 첫 번째 문서에 써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왜 독립운동을 하느냐?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 독립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다. 그러면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의 사명,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느냐? 왜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지난 2달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 예수 잘 믿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결심이에요. 그 결심을 한성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40명의 죄수들한테 전파했어요. 그 40명이 일종의 감옥 동아리예요. 뭐 사회단체 비슷한 거겠죠? 근데 20년이 지난 1919년에는요. 그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로 나라 세우자라고 처음 말했던 이승만이 우리나라 비록 멸망한 식민지지만 망명정부,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 돼서 공식적인 외교 문서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세적 세계적 보급이다. 왜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야 되냐면 우리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our hope, 우리의 희망, 장래 희망이 뭐냐?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똑같은 얘기예요. 나라 세워서 뭐 할 거냐? 전 세계 기독교를 증거할 거다. 이게 교회에서 쓰는 말로 하면 세계 선교, 복음화 이런 용어인데 외교관들이 쓰는 말은 교회에서 쓰는 말이랑 좀 다르죠? 외교적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복음이다. 1899년 23살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가졌던 꿈이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임시정부의 첫 번째 목표로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은 망명 생활을 하면서 첫째로 3.1운동을 기획했고 둘째로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임시정부에서 무슨 일을 했냐? 셋째로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법은 친미 반일 외교입니다. 김일성은 만주벌판에서 무장 독립투쟁, 총 들고 일본이랑 싸웠는데 이승만은 외교로 독립운동한다고 펜때나 굴리고 미국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잘 지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한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장 독립투쟁. 아, 독립운동하려면 화끈하게 총 들고 싸워야지. 무슨 외교로 하는 게 무슨 독립운동이냐? 이승만이 무장 독립운동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일본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다 같이 총 들고 싸워야 된다라고 이승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특히 3.1운동 직후 지금은 절대로 안 된다. 총 들고 싸우되 아무 때나 싸우면 안 된다는 게 이승만의 외교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조선 독립군이 일본군하고 총 들고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죠?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 일본 사람이 한 300명에서 500명 죽었어요. 그 다음 또 무슨 전투 있었죠? 청산리 대첩. 그죠? 일본 사람들이 한 1000명쯤 죽었습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 1920년이에요. 그거 말고 또 여러분 아는 거 있어요? 없죠? 왜 없으시냐? 그게 다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총 들고 싸워서 이긴 게 1920년에 딱 2번.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무기도 변변치 않은 조선 독립군이요. 그 당시 군사력 세계 3등 안에 드는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인 일본을 물리친 건 대단히 용감하고 대단히 뛰어난 정말 자랑스러운 전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2번의 전투에서 진 일본이 그 다음에 간도 참변이란 걸 일으켜요. 일본 사람이 한 1000명 죽었어요.
1000명의 일본 사람이 죽은 대가로 조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3600채를 불태웠어요. 교회당 학교를 200개를 없애버렸어요. 조선 여자를 닥친 대로 강간하고 죽였는데 이 조선 여자 시체 가운데 강간당하고 불태워서 죽은 시체가 홀랑 타버린 건 몇 명인지 모르고요. 불타다가 남은 여자의 시체 조각이 96구가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96명이니까 실제로 강간당한 여자는 몇 명 있는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죠. 일본의 정책은 뭐냐? 독립군이 일본 놈 하나를 죽이면 일본 사람은 보복으로 그 독립군이 나타난 지역에 있는 조선 사람을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100명을 죽인다. 일본인 1명당 조선인 100명이다. 이게 일본의 정책이었어요. 우리나라 독립군은 아무리 많아도 숫자가 3000명이 안 돼요. 3000명이 총이 없어서 작대기 들고 싸웠습니다. 일본은 전성기에 700만 명이었고요. 항공모함이 미국보다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총 들고 일본을 싸워 물리치자. 뜻은 장한데 작대기 들고 싸우는 3000명이 항공모함 몰고 전투기 몰고 오는 700만 명을 첫째 이길 수 있겠어요? 둘째, 기적을 일으켜서 이겼습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 그 일본군 1000명을 죽였더니 조선 사람 집을 3600채를 다 불태워가지고 그냥 한 3만 명 넘는 조선 사람을 대량 학살을 했어요. 그럼 이럴 때 싸우는 게 과연 지혜로운 일이냐? 그게 이승만의 주장입니다. 이승만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일본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승만 이렇게 믿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조선에게 독립을 주신다. 결국 독립이 됐잖아요. 믿음 그대로. 근데 조선이 독립됐는데 국민들이 다 죽었어. 왜? 무장투쟁을 해서. 우리가 일본 사람 10,000명을 죽이면 일본 사람은 조선 사람 100만 명을 죽여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간도에서. 그 이승만의 생각은 나라가 독립이 될 때 국민들이 살아있어야 독립이지. 나라는 독립됐는데 국민들은 엄청나게 학살당했어. 여자들 막 강간당해서 불태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않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임무는 뭐냐? 언젠가 하나님이 독립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 독립 때까지 조선 사람이 1명이라도 더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일단 우리 백성이 살아있는 게 먼저다. 비록 식민 지배를 받더라도 국민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지. 다 죽으면 아니 국민이 다 시체 더미가 되는데 그래서 나라를 되찾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이랑 싸우면 우리가 무기도 없고 힘도 없어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리다가 언젠가 미국과 일본이 싸우게 된다. 그때 우리 힘으로 싸우면 무기도 없고 뭐도 없고 안 되니까 일본이 미국하고 싸울 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무기를 받아서 미국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싸우면 조선 사람이 훨씬 덜 죽는다. 우리 힘으로 일본하고 1대1로 싸우면 못 이기는데 미국이 일본과 싸울 때 우리가 미국 편에 들어서 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승만의 전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얘기 강의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 뉴웨이브 교회는 다 똑똑하셔서 이 정도는 다 소화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승만이 이 생각을 언제부터 했느냐? 1900년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5살 죄수였잖아요. 조선 밖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지난 2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1900년 25살 때 조선 밖으로 해외 한 번도 안 나가본 청년이 감옥에서 일기장에다 뭐라고 썼냐면 언젠가는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쓴 거예요. 1900년에. 40년 후에 일어난 태평양 전쟁을 25살 때 미리 예측한 거예요. 이건 이승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미국 와갖고 정식으로 공부를 해봤더니 내가 감옥에서 가졌던 생각이 진짜 맞을까? 연구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아, 내가 국제법을 쭉 연구해 보고 국제 정치를 봤더니 미국과 일본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1900년에 혼자 감옥에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1908년 박사학위 받기 2년 전입니다. 그때쯤에는 확신을 갖게 돼. 내가 미국 땅 와서 영어로 된 책 쫙 놓고 일본 책도 읽어보고 연구해 봤더니 미국과 일본은 전쟁을 하게 된다. 그 내용을 글로 씁니다. 이게 1908년에 미국과 일본이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하면서 둘이 잘 지낸다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포들에게 발행되는 신문, 교민신문에 이승만이 논한다. 미일 협상, 미국과 일본의 협상에 대해서 논한다라는 글을 씁니다. 이게 이승만이 쓴 기사예요. 뭐라고 썼냐? 미일 간의 관계를 정돈시킬 것은 붓이 아니요 칼인 줄 믿는 바며, 지금 미국과 일본이 붓대를 올려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지내보자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붓으로 협상할 관계가 아니라 칼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다. 미국과 일본은 절대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 1908년에 쓴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20세기는 태평양 시대라.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문명의 중심은 대서양이죠. 대서양 동쪽에 있는 유럽, 서쪽에 있는 미국, 그 나라들이 다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약육, 강식, 열강의 시대죠. 근데 이승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다. 앞으로 시대는 태평양이 중요해진다. 아시아가 중요해진다.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동서양편, 태평양 동쪽에 미국, 서쪽에 일본, 두 나라가 새로 일어나며 각각 세력을 확장해서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하다가 전쟁이 난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건이죠. 로마라는 나라가 막 성장했어요. 그때 로마 앞바다가 지중해잖아요. 그죠? 지중해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카르타고죠. 그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패권을 놓고 싸운 전쟁이 포에니 전쟁. 들어보셨죠? 그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코끼리를 몰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니발 장군. 모르세요? 초등학교 올 다 검정고시 하셨나? 초등학교 때 동화책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한니발 장군이 코끼리를 몰고 알프스 산맥 넘었다. 그게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큰 바다를 놓고 강대국끼리 싸우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태평양을 놓고 미국과 일본은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미국이 언젠가 일본을 박살낼 때 그때 우리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싸운 다음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하게 된다. 이게 이승만의 예측이었어요. 물론 뭐 이런 거 좀 그렇게 우리 기분이 즐겁지는 않아요. 미국 도움 따윈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일본을 박살낸다. 이러면 제일 좋은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식민지 조선이 세계 3대 군사 강국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죠. 우리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 힘이라도 빌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힘을 빌리느냐? 미국이다. 왜? 어차피 미국은 일본이랑 싸우게 돼 있다. 그 얘기를 1908년에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만 설득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국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했냐면 이때는 미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았거든요. 야, 너네 미국, 일본이 착한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야. 일본이 조선을 차지했지. 조금 있으면 일본이 만주로 쳐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일본이 중국을 차지하게 돼 있어. 일본 제국주의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팽창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 만주, 중국을 차례로 침략한 다음에 마지막에 일본은 태평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공격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이승만이 미국한테 설득을 한 거야. 우리 조선이 불쌍하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봐. 결국은 일본이 미국을 치면 너네 미국 젊은이들 수십만 명이 죽게 돼. 전쟁이 나면 군수물자 내느라고 미국 경제도 어려워질 거야. 돈도 쏟아부어야 되고 젊은이들이 피가 수십만 명이 목숨을 바쳐야 돼. 미국 젊은이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일본 사람, 미국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승만 혼자 이렇게 가르치고 다녔어요. 내가 미국 너네 도와주는 거야. 우리 위대한 코리안이 잘 모르는 아메리칸들을 지금 도와주는 거야. 니네 아들들 다 죽어 그냥 있으면. 내가 니네 아들 안 죽게 도와줄게. 그게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이승만이 한 얘기가 한국을 독립시키는 거야. 왜? 이 위대하고 용맹한 한국이 독립되면 지금 일본이 한국까지 차지했거든요. 아직 만주로 못 쳐들어갔어요. 지금 미국이 한국을 도와줘서 한국을 무장시켜서 용맹하고 지혜로운 한국인들이 일본을 싸워서 일본이 만주로 못 쳐들어가게 하면은 만주 사람 수십만 명이 안 죽어도 돼. 지금 한국이 독립해서 일본을 막으면 중국 사람 수백만 명이 안 죽어도 돼. 지금 한국이 독립되면 결국은 미국의 아들 수십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빨리 한국을 독립시켜서 일본의 세력이 더 크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렇게 미국 사람, 만주 사람, 중국 사람 수백만, 수천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승만이 가르쳐주고 다녔는데 미국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무도 안 들었죠. 누가 물어봤냐? 무슨 지금 미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맨날 야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세계에서 제일 인생 즐기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 나서 수십만 명이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게다가 아니 일본이 얼마나 착한 애들인데 그 당시 미국과 일본 사이가 최고였거든요. 동맹 관계였거든요. 저렇게 착하고 말 잘 듣는 일본이 우리 미국에 쳐들어와? 일본 애들 때문에 우리 미국 젊은이들이 죽는다고? 이거 완전히 미친놈 아니야. 이승만의 별명이 독립에 미친 악당, 독립에 미친 노인네, 늙은 악당. 실제로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료들이 이승만을 그렇게 불렀어요. 왜? 이 사람 동양 최초의 국제법 박사라. 영어도 엄청 잘하지, 글도 잘 써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미국 정책을 비판했거든요. 왜 미국이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냐. 그러다가 일본한테 한 방 맞는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독립에 미친 노인네, 자기 나라 독립되는 거에 아주 저 노인네가 미쳐서 늙은 악당, 착한 일본을 모함하고 사이가 좋은 미국과 일본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악당 같은 놈이다. 이승만은 40년 내내 미친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승만이 대단한 거는 40년 내내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미국을 설득했어요. 이승만이 미쳤다고 말한 거는 미국만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왜 미쳤다 그랬냐면요.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준 유일한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에서 마차 세대에다가 황금을 가득 실어가지고 상해에 보냈어요. 왜? 조선이 독립하면 공산주의 국가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지난 2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박헌영 같은 사람이 그 상해에 갔다가 소련 돈 받아서 공산주의 공부해서 막 공산주의 혁명하느라고 대변을 먹고 기억나시죠? 그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준 유일한 나라가 소련이에요. 그 공산주의가 더 좋은 건 줄 알았지. 근데 이승만은 소련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 도움 받아서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 돼야 된다. 소련 돈 받지 말아라. 이러니까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 독립하는데 뭘 도와준다고. 미국 편 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독립운동가들도 이승만을 욕해요. 그 나중에 해방 직전에는요. 이 태평양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는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이 5명이 5명. 한 명은 부인, 한 명은 비서, 나머지 3명. 그 한국 사람들도 다 아유 저 우리나라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맨날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 난다고. 언제 전쟁? 1908년부터 30년이 지나도록 전쟁이 안 나는데 헛소리만 하고 5명 빼놓고 다 이승만을 버렸어요. 한국에서도 이상한 인간, 미국 사람도 미친놈 이라고 40년 욕을 먹었는데
1931년에 진짜로 일본이 만주로 쳐들어가요. 만주사변. 이승만이 말한 것처럼 만주에 있는 중국 사람, 몽골 사람, 한국 사람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관심 없었지만 미국의 학자들 가운데 이승만이가 20년 전부터 일본이 조선만 먹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만주를 친다 그랬는데 야 진짜 만주 전쟁 났네. 이승만 말이 맞았네. 학자들 가운데 쬐끔 이승만은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다. 미친놈이지만 맞는 말도 할 때가 있다. 쬐끔 이승만 지지자가 생겼어요. 6년이 지난 1937년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사람이 800만 죽었다는 말도 있고 1200만 죽었다는 말도 있고 1000만 단위로 죽었습니다. 난징 대학살, 난징에서만 50만 명을 죽여요,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야 만주를 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친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소리 아니야? 옛날에 미친놈이 이 소리 했잖아, 30년 동안. 1908년부터 얘기했는데 1937년, 30년 지나서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미친 분이 아니시네, 이분이. 미국의 학자와 지도자들이 이승만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전쟁이 났으니까. 그러면서 야, 그럼 일본이 만주를 치고 중국을 치고 그 다음은 미국이라 그랬는데 진짜 미국을 치는 거 아니야? 라고 미국의 똑똑한 사람들은 이승만 말이 맞다는 걸 서서히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1939년 12월에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가가 깨달아 드디어 미국과 일본의 전쟁의 때가 왔다. 세간사를 다 정리해. 그때 이승만 지지한 사람 5명 딱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이승만이 고립돼서 미친놈이라고 아무도 상대 안 해줬어요. 이 미친놈이 하와이의 세간사를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 수도 워싱턴으로 날라와요. 왜 워싱턴으로 왔냐면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글을 쓸 수 있는데 그때는 도서관 옆에 가야 자료를 얻을 수 있잖아요. 워싱턴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국 국립도서관이 있죠. 워낙 돈이 없어갖고 워싱턴의 동물원 바로 옆에 집, 동물원 옆집 2층에 새를 들어요. 새집을 하나 얻어요. 동물원 옆이니까 밤이면 사자가 울고 기린이 뛰어댕기고 온갖 동물 소리가 다 들려. 그래서 워싱턴에서 집값이 제일 싼 거예요. 동물원 옆이라 시끄러워서. 짐승들이 맨날 우부지지니까. 거기서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연구하면서 1년 동안 이승만이 책을 써요. 드디어 전쟁이 난다. 1941년 6월에 영어로 책을 씁니다. 이 책이 일본 지도가 있죠. 재팬, 일본의 인사이드 안쪽, 일본의 감추어진 실체, 일본의 내막, 일본의 속 사정을 아웃, 밖으로 꺼낸다. 일본의 실체를 폭로한다. 일본 내막기. 쓴 사람이 싱만리, 이승만이죠. 부제가 The Challenge of Today, 오늘날의 세계에 대한 챌린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기독교 문명권에 대한 챌린지, 심각한 도전. 그 도전이 일본으로부터 온다. 이 책의 1장이 뭐냐? Religion of Japan.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2달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잃었던 나라를 되찾는데 뭐로 나라를 되찾아야 되냐면 기독교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임시정부 대통령이 돼서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기독교다. 기독교의 전세적 보급이다. 이승만은 세상을 영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정치가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 책에서도 일본이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느냐? 1장. 일본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책의 1장은 그 당시에 쓰여진 가장 탁월한 종교학 논문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믿어왔던 종교를 쫙 분석한 거예요.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잖아요. 사무라이가 무사, 칼 들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일본은 영적으로 볼 때는 맨날 일본 영화 보면 사무라이들이 막 죽이고 안 되면 자기 막 배 갈라서 할복 자살하잖아요. 일본은 죽음의 귀신,
전쟁의 영에 사로잡혔다. 사무라이가 칼싸움에서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종교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문화와 생각이 죽음의 영, 전쟁의 영에 사로잡혔다. 8천만 일본인들은 전쟁 귀신 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과 죽음의 귀신, 그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이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그 8천만 일본인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다. 전쟁의 원인을 정치와 경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기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과 7장에 보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일본. 첫째, 연해주로 치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둘째, 태평양으로 밀고 나와 하와이를 기습 공격할 것이다. 요게 이 책의 가운데 나와요. 이 책의 맨 마지막 어떻게 됐느냐? 크리스찬 엘라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이랑 일본이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군을 만들게 된다. 2차 대전 때 실제로 연합군이 싸웠잖아요. 일본이 미국하고 싸웠고 동시에 일본이 버마에서 영국군하고도 싸웠죠. 연합군을 이거 얘기해요. 기독교 연합군은 침략자 일본을 패망시키게 된다. 결국은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일본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이 책의 마지막 문장. 기독교 연합군이 일본을 그들의 살던 섬으로 돌려보낼 때, 일본 빼앗던 나라를 다 뺏고 원래 일본 열도 섬으로 돌려보낼 때 전 세계는 일본에게 가장 먼저 짓밟혔지만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던 한 위대하고 용맹한 민족의 찬란한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My country, Korea. 내 조국 한국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일본이 패망하는 그날 한국은 다시 한번 찬란하게 부활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The country of morning come,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이 책이 1941년 6월에 출판이 됐는데 그때 무렵에는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서요, 야, 이러다가 일본이랑 미국이랑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승만이 40년 전에 외쳤던 거를 이때는 미국 지도자들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 책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 책을 막 읽어. 뉴욕 타임스 같은 아주 세계적인 신문에다가 이달의 신간 뭐 이런 코너 있잖아요. 책 읽고 서평 쓰는 거 있죠. 한국 신문에도. 미국의 뛰어난 인물들은 이승만의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데 그 서평 가운데 이승만이 제일 좋아했던 서평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미국 최고가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고 작가예요. 세계 최고 작가가 무슨 상을 받죠? 노벨 문학상 받죠. 미국 사람 가운데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로 인기 작가로 이승만의 요 책이 출판되기 3년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 펄벅 여사였어요. 펄벅. 대지라는 책을 쓰셨죠? 이 펄벅 여사는 중국 선교사의 딸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중국 살다가 어렸을 때 아버지 휴가 때 조선에 와 봤어요. 그때부터 조선을 되게 좋아해갖고 6.25 전쟁 때는 펄벅 여사가 한국의 장애인들 도와주는 펄벅 재단 만들어서 6.25 전쟁 때 한국을 엄청나게 많이 도와준 고마우신 분인데 이 펄벅이 열렬한 이승만 지지자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승만 미친놈 취급하는데 아니다. 이승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늘 이승만을 도와줬던 그 당시 세계 최고 노벨 문학상 받은 지 3년 된 펄벅 여사가 서평을 써서 펄벅의 남편이 발행하던 잡지가 아시아라는 잡지예요. 이 미지의 아시아가 미국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에 투자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 아시아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에게 알려주는 꽤 잘 팔리는 잡지였는데 그 아시아란 잡지에 이승만의 책이 41년 6월에 출판됐고 9월에 펄벅 여사가 쓴 서평이 실려요. 첫 번째 문장이 뭐냐? It is a terrifying book. terrifying은 살 떨릴 정도로 끔찍하다는 얘기야. 책을 읽는데 무서워. 떨린다. 왜 이렇게 무서운 책이냐? Because it is true. 이 책을 읽어봤더니 전부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As a American Mom, 한 사람의 미국 엄마로서 이 책의 내용이 다 맞는데 이 책 내용대로라면 일본과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미국의 아들들 수십만 명이 일본하고 싸우다가 고생하고 죽을 생각을 하니까 한 명의 미국 엄마로서 너무나 떨린다. 내 아들이 전쟁 나가서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책의 내용을 쫙 썼어요. 책의 내용은 거의 뭐 용비어천가 수준이야. 이승만은 무지하게 똑똑하고 쫙 쓰고 맨 마지막 문장 거듭 말하지만 나는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다라고 1941년 9월에 펄벅 여사의 서평이 실려요. 이러면서 이승만 책이 꾸준히 팔리고 있다가 3달이 지난 1941년 12월 7일 이승만의 책 그대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해서 이승만이 1908년에 뭐라고 썼죠? 태평양 동서 양편에 두 나라가 일어나서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죠? 태평양 전쟁. 그 전쟁 이름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승만이 이어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태평양에서 일어난 전쟁이니까 태평양 전쟁이죠. 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1900년에 한성 감옥에서 일기장에 썼어요. 1908년에 신문에 썼어요. 그리고 1941년에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서 태평양 전쟁으로 미국 젊은이 30만 명이 죽어요. 너네 젊은 사람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라고 이승만이 40년을 가르쳐 줬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었다가 진짜 30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 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이 뭐냐면 yesterday, 어제 1941년 12월 7일은 미국 역사상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치욕의 날입니다. 이렇게 연설이 시작돼요. 왜? 어제 우리가 믿었던 일본한테 기습을 당해서 하루에 미국 최정예 해병대 5천 명이 죽어요. 정확하게 5,030명이 죽게 돼. 그럼 미국 전함들이 막 격추되고 하와이가 막 엉망이 되죠. 이 치욕을 씻기 위해서 전쟁하자. 결국 이날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합니다. 이날부터 미국과 일본이 진짜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4년 동안 싸우게 되죠. 마지막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 그 항복의 덕택으로 우리가 해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친미 외교해야 된다라고 말한 시나리오 그대로 이승만의 예측 그대로 세계 역사가 전개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어쩌다가 우리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제일 똑똑하다는 인물들이 일본을 믿었냐. 일본이 저렇게 뒤통수만 치는 정도가 아니라 칼 들고 덤빌 거를 왜 우리는 예측을 못했냐. 라는 반성이 일어나게 되겠죠. 동시에 일본하고 전쟁해야 돼. 일본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 일본은 어떤 놈들이냐. 일본을 연구해야 돼. 그러면 왜 우리는 예측을 못했냐. 뼈저리게 반성하는 사람들이 이승만의 책을 사서 읽게 되죠. 이승만의 예측을 했으니까. 전쟁 터지기 6개월 전에 아예 하와이까지 장소까지 찍었으니까 태평양 밀고 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일본하고 싸우려는 장군들도 이승만의 책을 읽게 되죠. 이승만의 책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난다 다 나와 있으니까 이승만의 책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돼요. 미국 정부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승만의 책을 사다가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 장군들, 장교들 다 읽고 독후감 써. 동시에 일본이 아시아를 석권하면서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버마에 쳐들어가요. 영국군도 일본하고 싸워야 돼. 영국도 이승만의 책을 국비로 사서 일본과 싸워야 되는 영국군들에게 나눠주죠. 그 순식간에 이승만은 미국과 영국, 세계 최강 대국 두 나라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이때 이승만의 책을 읽은 미국 군인들이 감명을 받아요. 군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정치가 학자 전문가란 놈들이 바보같이 일본 쳐들어온 거 예측 못하는 바람에 나는 내 부하들 수십만 명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군인 입장에서는 내 부하가 죽고 상관이 죽고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미국 전문가도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해. 근데 이게 나라도 없는데 코리안이라는
코리아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이 나라 이 인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쓰지? 미국 군인들은 거의 이승만을 숭배하게 되는 6.25 전쟁 때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뭐 그런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이승만을 그 전까지는 독립에 미친 노인네, 늙은 악당, 코리안 거지 뭐 이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그러다 이때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이승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이 이승만을 부른 이름이 별명이 돼. 그게 뭐였겠어요? 코리안 프로핏, 예언자다. 저분은 예언자. 전쟁을 40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대로 됐다. 이때부터 미국이 이승만을 아주 미친놈 취급하다가 이승만을 인정하고 이승만의 말을 들어주고 이승만을 지원해서 결국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진 다음에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36년 동안 코리아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코리아가 뭐죠? 재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코리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하면 조선도 같이 패망한 거로 생각하죠. 왜? 원래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국이었다는 거 잘 모르니까. 근데 일본이 멸망하자마자 미국이 한국을 독립시켜주죠? 그게 우리가 볼 땐 당연한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 사람들이 전쟁 끝나면 코리아를 독립시켜야 된다. 그런 결정을 이미 전쟁 끝나기도 전에 미리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승만의 오랜 노력을 통해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이승만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이승만의 말이 틀렸으면은 끝까지 그냥 미친놈 취급을 받았을 텐데 40년 동안 혼자 얘기했는데 그게 다 맞았습니다. 자, 이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라. 는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착하게 살라는 말씀보다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 맞죠? 그것보다 성경이 더 많이 강조하는 거는 지혜롭게 믿어라.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혜가 없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지혜롭지 않아서 하나님이 언젠가 구원자를 보내주실 걸 열심히 믿었어.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통탄하면서 열심은 있으나 지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로마서죠. 호세아서에서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승만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그거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위대하다고 제가 사람을 우상하려는 게 아니고요. 감옥 가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오늘 제가 강의에 소개했지만 프린스턴 대학 아시아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죠. 그죠? 실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분이 쓴 글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세계 최강대국의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의 제일 똑똑한 사람들, 석학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전쟁을 이승만은 40년 전부터 예언했어요. 이승만의 지혜가 우리 민족을 살린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요즘 뭐 제대로 돌아갑니까? 젊은 사람들 취직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시집장가 가기도 너무 쉽습니까? 날이 갈수록 지금 경제도 어려워지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난세입니다. 난세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동시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마음에 드시는지,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네 원수의 목을 베기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수도 주리라.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맞는 게요.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은 지혜롭게 국가를 경영하고 지혜롭게 사업하면은 돈도 벌 수 있겠죠. 지혜롭게 건강 관리하면 오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그래 맞아.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면 너는 네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도, 나라의 태평도, 평안도 다 너한테 세트로 줄 거야. 이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아버지께 구하라. 아멘이시죠? 성경에 이렇게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간단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방 가보면 애들이 참 착해. 그 집 아들 딸이 아유 집사님들 닮아서 이렇게 착한가? 제가 칭찬을 하면 부모님들이 한숨을 푹 쉴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는 그냥 착해 빠졌어요.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착하기만 해. 착해서 맨날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맨날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고 사기꾼들한테 속아 넘어가고 그저 착하기만 해갖고 친구들한테 맨날 이리저리 그냥 이용만 당하고 부모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열받아요. 실제로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 착해 빠져가지고 특히 남자들은 수컷들의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지 아니까 남자 사람들은 한숨 푹푹 쉬어. 아유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놈이 그냥 드립다 착하기만 해가지고 저거 어디 가서 맨날 사람들한테 뜯기고 이용만 당하고 아유 그렇게 부모님들이 한숨 쉬는 분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드립다 착하기만 해. 지혜가 없어. 이것처럼 열받는 일이 없어. 이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자녀들이 착하고 뭐고 다 좋은데 지혜가 없어. 맨날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 밟히고 저기서 밟히고 이거 부모가 그런 자식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제발 좀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해라. 그러면 아유 너는 머리가 나쁜 애가 왜 이렇게 기도만 하니라고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영국 그러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요.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거닐면서 영국이 식민지에서 뺏어간 돈이 얼마냐면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10등 정도 하잖아요. 세계 10등 정도 하는 대한민국의 3,000년 예산이에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3,000년 동안 쓸 돈을 영국이 전 세계 식민지에서 뺏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안 망해야 되잖아. 그죠? 요즘 영국의 아이들 가운데 34%가 일주일에 한 끼 이상을 굶어요. 유니세프라고 세계 아동 구호 기금. 그게 아프리카 아시아에 밥 굶는 나라. 굶어 죽는 애들 도와주는 단체가 유니세프가요. 한 3년 전부터 영국의 밥을 굶는 애들을 위해서 도시락 사역을 시작했어요. 도시락을. 영국이 밥을 굶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가 분단 국가라고 얘기해요. 전문가들이. 왜? 프랑스 반 딱 그어서 남쪽은 이슬람들이 득실득실해가지고 맨날 테러 일어나고 강간 사건 일어나고 여자들이 혼자서 절대 대낮에도 길거리를 걷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슬람 그 범죄 이런 게 아주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랑 전쟁 났는데 요즘도 오늘 아침에 막 뉴스가 나오던데 지금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굶어 죽는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북한이랑 아프리카 정도나 굶어 죽지. 팔레스타인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어린애들이 막 굶어 죽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났지.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으르렁대죠.
트럼프가 중국을 막 때려잡는다 이랬다가 미국 경제가 망할 뻔해갖고 관세 폭탄 내렸다가 도로 철회하고 지금 트럼프도 갈팡질팡하죠. 미국도 안에 경제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중국도 엉망이고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인 격변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 어려워요. 지금 세계가. 아니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000배를 다른 나라에서 뺏었던 영국이 애들 밥을 못 줘갖고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질 않나? 프랑스가 좀 치안 유지가 안 되질 않나? 프랑스 여자들 가운데 42%가 화장하고 머리 감는 걸 줄였다. 화장 찍어 바를 돈이 없는 거. 샴푸 값을 아끼느라고 머리를 매일 안 감고 막 3일에 한 번씩 감는다는 거야. 프랑스 가면 무지하게 냄새 날 것 같은데. 프랑스가 패션의 중심이잖아요. 그 프랑스 그런 아주 패션 아름다움 중심인데 그 나라 여자들이 화장을 안 하고 머리를 안 감아요. 42%나. 경제가 그 정도로 엉망이 돼갖고. 지금 전세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은 정치 불안이 계속돼서 어떻게 된 게 대통령을 뽑으면 5년 임기를 못 채워요. 선거를 너무 자주 해야 돼. 선거를. 대통령 선거 5년에 한 번이 아니야 지금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 되든지 간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 이상한 대통령들이 이상한 정책을 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열받아갖고 주한미군 빼겠다 이럴 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한국에 그때만 해도 이제 월남전 참전한 용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월남에서 같이 싸웠던 미군 월남에서 같이 싸웠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의 아주 최고 장군도 되고 유명한 사람 많이 됐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야 너랑 나랑 베트남 정글에서 같이 싸웠지 않냐. 근데 지금 한국 정부 이상한 놈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뭐 이상한 반미 정책을 하니까 미국이 열받는다고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 쟤만 이상한 거지. 우리 한국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원하는 거야.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러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상하게 삽질할 때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자기 돈 들여서 미국 친구들 다 만나서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아요. 한국의 명문대 옛날에 KS 마크라고 그랬거든요. 경기고 서울대. 경기고등학교 옛날에 최고 명문이니까 경기고등학교 동문회 이런 데에서 나라가 아주 대통령이 이상한 대통령이 이상한 정책 펼칠 때 야 이러다가 이거 미국이 다 철수하고 투자금 빠지면 우리나라 석기시대로 돌아가야 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자. 그 동문회에서 결의해가지고 그 동문 가운데 미국이랑 연결된 커넥션들이 많죠. 뭐 하버드 동창, 명문대학교 동창. 자기가 아는 미국 사람 전부 찾아가갖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나라 한번 살려다오 라고 매달렸던 적도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불과 10여 년 전 얘기예요. 10여 년 전 얘기. 이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정부가 삽질할 때 민간인들이 나서서 미국 사람 친구, 예를 들어 옛날에 이제 그 이상한 정권 때는 한미 동맹 관계에서 미군이 한국한테 정보를 주면 한국 정부가 그 정보를 북한한테 넘겼어요. 이런 일은 뭐 수십 건, 수백 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열받죠. 그럴 때 제가 아는 장군인 한 분도 자기 집에서 맨날 파티를 한 거예요. 맨날 파티. 파티 왜 열었겠어요? 이분이 한미연합사에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야 한국 니네들은 국가 기밀을 알려주면 어떻게 북한한테 알려주냐. 절대 니네 안 알려줘.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내야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알아내느냐. 맨날 집에서 파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군님 한 분도 맨날 집에서 불러다가 그 뭐 이거 기독교인으로서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뭐 미국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야 너 한국 폭탄주 한번 맛볼래? 폭탄주도 만들어주고 노래 좋아하는 애 있으면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비 맞춰 가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프렌드 아니냐. 지금 대통령이 뻘짓하는데 그렇다고 니네가 동맹관계인데 정보를 안 주면 어떡하니. 대통령이 이상한 짓 할 때는 이런 애국자들이 막 나서서 막 설득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도 막고 한국에 불이익이 될 만한 그런 정책도 막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통령들만 잘한 게 아니에요. 또 대통령이 못한다고 또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대통령 될 수도 있어. 그렇다고 이민 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그 대통령 반대한 사람이라도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요. 뭐 무슨 정권 이럴 때 대통령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서야지. 그 세계적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미국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막 안수기도 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열심히 나서갖고 미국 설득하고 이래서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도록 뭐 신문에 보도가 안 되고 이분들이 정치인이 아니라 뭐 군인도 있고 관료도 있고 외교관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뉴스에 나올 일은 없죠. 그러나 알게 모르게 자기 개인적인 인간관계 대학교 때 만났던 동기 동창생 이런 거 총동원해 갖고 하여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죠. 물론 선거 때 그래도 하나님 기독교를 인정하고 교회 때려잡겠다. 뭐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 돼갖고 교회 많이 문 닫은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런 사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알고 좀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똑똑하고 이런 분이 대통령 되는 게 제일 좋고 그러나 그런 대통령 됐는데 그 옆에 있는 밑에 있는 놈들이 다 흐리멍텅하다. 이러면 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하나에 우리나라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 얘기가 대한민국 이끌어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혜로워져야 되고 다 똑바로 선택해야 돼요. 그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지도자들이 진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격변기에 영국이 밥을 굶고 프랑스에서 치안 유지가 안 되고 뭐 이런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위기를 잘 넘기려면은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고 그 뭐 인간의 지혜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저는 뭐 이승만이라는 사람도 이 이승만 대통령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바보 같은 삽질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독립운동할 때 오늘 강의한 것까지는 진짜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나중에 왜 이렇게 삽질을 했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한테 기대를 걸 게 아니라 요때까지만 보면 야 감옥에서 기도 진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해석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사람만 믿고 있으면 안 돼. 이승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참 바보 같은 짓도 많이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일 똑똑한 것만 쫙 추려보면은 아유 이분은 IQ가 남다르시구나. IQ에 은사가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나 여러분이 제일 못한 것만 모아놓고 보면은 이거는 전능한가? 뭐 이런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셔서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 뉴웨이브 교회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서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축복받으시고 승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격변에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이 비바람 폭풍우를 뚫고 은혜의 항구로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그 지도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표율 자체가 너무 적어. 애국자들이 많이 투표해야 되고 국민들이 정말 지혜롭게 투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도 나와 있는 후보 가운데 그나마 제일 괜찮은 인간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첫째는 우리 교우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이승만 같은 이런 아주 국제 정세를 꿰뚫어 보는 지도자가 나왔다. 그러면 정말 대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시간 이렇게 지혜를 놓고 기도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뉴웨이브 교회 교우들에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전 국민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격변기의 대한민국 호가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지 않고 한강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 세계화의 기적을 이룬 이 나라가 통일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복음화의 기적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들에게, 정말 한심스러운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어떨 때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